S&T 에너지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을 하고 2023년도 예측을 해보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82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만은 2020년도 실적에는 아직 못 미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 포괄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계약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131.4%나 크게 증가했다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계약자산이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포괄 가공비 계약자산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판매관리비는 14.2%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2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83.3%가 크게 하락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7%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에는 재고 증가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내려갔다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결산이 됐기 때문에 실제 손익으로는 더 어마하게 손실을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74.3%나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수주산업에서는 매출을 일으켰다기보다는 매출을 추가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스루프 떨어졌고 스루프율은 24.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조금 0.7%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이 1 이하면은 적자라는 얘기인데 0.88. 그래서 적자 86억 4,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래도 257억 원의 흑자였는데 그 차이가 10억 9천 10억 9,360억 아니죠. 죄송합니다. 10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갑자기 헷갈렸네요. 이것이 역시 계약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이나 제공품 이런 게 없습니다. 원재료에서 계속 공사 진행형으로 가가지고 이 계약자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 계약자산을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포괄 제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약자산이 431억 원이 크게 증가한 것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게 많다는 의미로서는 향후 매출로 인식이 될 게 많다 이렇게도 얘기를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회계라는 게 이제 회계 단위를 끊어서 성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회계 단위로 봤을 때 2022년도에 계약자산이 431억 원, 건설업 이 표현으로는 미청구 공사액이거든요. 미청구 공사액이 431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산업이니까 제가 많은 수주 업종한테 부탁해 보는 것은 위에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양식으로 좀 표현해 주면 좋겠다. 이 완공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하고 일치하는 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구사항인데
여러 회사를 보다가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표시한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매출이 일어난 금액은 공사 수익을 빼는 거죠. 이 1970억 원이 이제 공사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는 건데, 이걸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월 계약 잔액이 4,112억 원이 남습니다만은, 결국 그 기초보다 이제 기말 계약 자산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매출액이 1,826억 원이니까 차이는 143억 원이 납니다. 요게 이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거의 그 근접한 수주업체, 이 매출액이 그 공사 그 인식액하고 매출액이 거의 일치하든가 근접하는 회사는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는 것을 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맞춰야 이것도 신뢰성 있는 2월 계약 잔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수주산업은 그 판매 매출을 더한다기보다도 공사 일정을 단축하여 공사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관건이고, 이것을 포괄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 미작품의 변동을 매출원가를 산출한테 집어넣는데, 이거는 논리상으로도 좀 무리가 있는 얘기죠. 아직 도착도 안 한 미작품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는 게 말이죠. 요거는 뭐 기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 35.5%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좀 줄였어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4.7%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전년도에 49%, 이 가공 비율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그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 가공 공정이 각각 다 상이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정적인 그 양산품을 내는 어떤 그 컨티뉴이시한 공정이 아니고, 제품마다 특성을 가지고 이 조립하는 게 많은 그런 공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2022년도에 그 가공 비율이 25% 떨어졌다는 것은 재료비가 75%니까 재료비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매우 증가했을 거라고 보는데, 거꾸로 원재료 가격은 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게 추정이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를 못했고, 그거 반대죠. 거꾸로 이 가격 인상 압박률이라기보다도 가격을 내려라 하는 압박률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주산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계약자산의 증가액이 더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이제 분석할 경우에는. 근데 그 비성분은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총 제조 비용은 그 역산으로 스루풋 쪽에서 역산으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재료 비율을 따질 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 그 차이가 401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431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바로 뭐에 해당할 수 있냐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냐 그러면은 요 밑에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계약 자산의 증가맥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이 말하자면은 그 비성분에 나타나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적용되는 게 없죠. 그리고 근데 2020년도에 미착품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1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보다 2.8% 증가했고요. 그런데 직원 수가 또 10명이 또 감소를 했어요. 이 S&T 그룹은 매년 직원들을 조금씩 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 S&T 에너지가 이 그룹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세 번째 회사인데 어디보다도 높은 그 평균 임금 한 거의 9천만 원 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봐서는 직원 수로 봐서는 다른 데는 뭐 상당히 그 인원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S&T 에너지는 만드는 물건이 뭐 열교환기 뭐 이런 것들인 건데 공랭식 열교환기 뭐 이런 건데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그 제품 업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고임금 사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당 평균 임금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매출이 그 증가했는데 외주 가공비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인가? 외주 가공비가 크게 17.2%가 감소를 했습니다. 뭔가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네. 경영평가지표 그 포괄 그 계약자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회전으로 거의 2회전이 그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그 100% 정도 그 곤두박질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지금 계약자산이 정체가 돼 있는 겁니다.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똑같이 이렇게 그 마이너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검증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이어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이미 그 계약이 돼 있는 거니까 뭐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그 수주품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일반 그 선박과 같이 2, 3년 걸리는 게 아니고 1년 내에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뭐 어떤 이 다른 제품들은 또 그 1년이 넘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자들은 입증되지가 않습니다. 그 투명회계가 수주업종으로 매출 가격은 2월 성격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매출이 인식이 됐더라도 그게 작년도 수주분에서 그 결정된 단가가 2월이 돼가지고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 그 평가 지표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총 자산 회전율이 0.5회전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파시티가 한 이만큼 된다면은 지금 한 요 정도 뿐이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지금 설비가 놀고 있다. 뭐 그 설비라기보다도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에 있습니다. 어, 뭐 총자산 쪽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은 포괄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푼율 하락과 같은 순방향이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가격 인하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 확인은 입증이 불가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는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로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이 S&T 에너지를 회계가 투명하다는 투명성 법정에서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면 포괄 재걸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공정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선박과 같은 큰 덩치가 아니고 열교환이니까 수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의견을 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계약 자산의 증가와 수주 잔액의 증가로 인한 포괄 제공이 증가한 것이 말하자면 투명성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으니까요. 그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된 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어도 작업하는 양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원래 말하자면 기말 잔액이 4,112억 원이었고 기초 계약 잔액이 3,311억 원이었으니까 한 800억 원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계약 자산의 증가도 있지만은 이거가 이제 연결이 돼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입증 자료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증거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합리적인 입증 증거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재고 회전율이 떨어진 거는 물론 계약자산 장부 가격에 나와 있는 계약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포괄 제공 성격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 원재료 가격이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크게 증가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요건 그래서 좀 하나의 증거의 보조 자료로 보충 자료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다. 왜냐? 계속 제공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수주 잔액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납기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늘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보조적으로.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2022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를 예측을 해보면은 한 2,500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경우에 영업이익이 68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계약이 2,500억 원에 됐다고 하면은 실제 결과는 거꾸로 316억 원 적자가 날 거다. 왜 그러냐? 재고가 421억 원인가 크게 증가한 게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매출 인식이 좀 늘어났으면은 원가 회계상으로 이렇게 재고가 50% 이상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2,661억 원만 들어갔는데 매출 원가 산식에 의해 가지고 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남는 게 말하자면은 316억 원 정도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참 이 30% 증가시켰을 경우인데 이 3천억이 되는 거는 50억을 50%를 재고를 감소했을 때고 요거는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얼마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고를 줄이면은 말하자면은 계약이 적자가 나버리니까 재고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거꾸로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를 통해서 의사 결정이 매우 힘든 얘기가 되겠죠.
계약 자산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장에 물건 쌓아놓을 장소도 없다 할 정도면 곤란하고 빨리빨리 출하를 시켜야 매출 인식을 하는 거니까 모순 속에서 살게 있게 됩니다. 그게 매출 원가 이 원가 회계 손익 계산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진리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거고요. 왼쪽에 대안으로서 스루포트 회계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 쪽으로 아까 그 원가 회계도 이런 전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전 단계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손익분기점 산식을 우선 운영하는 거로 보면은 운영 비용이 15% 2023년에 실적에 대해서 15%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었는데 그 스루폿은 200% 전환해서 똑같은 86억 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2,5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얼마로 제한을 하게 되냐 그러면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가져오면은 재고 매출 재료비가 25% 증가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이 이 33%뿐이 안 돼서 한 1.8% 증가하는 거로 35%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하면은 매출 재료 비율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65%로.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다 더하면은 2,348억 원 정도로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제한을 2,347억 원으로 제한을 하면은 한 52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뚝 잘라 가지고 23억 원으로 했다고 그런다면은 남는 게 3억 9,700만 원뿐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주해도 충분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아까는 원가 회계는 적자였죠. 그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재고 회전율을 16%만 업해 보는 거로 증분시킨다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계약 자산을 빨리빨리 이 작업 처리를 해서 출하를 해서 추가 매출을 인식한다는 개념입니다. 2.5회전을 하면은 한 2,668억 원 정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손익 계산을 해보면은 한 127억 원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16% 재고가 감소된다 그래도 계약했을 때 2,300억 원에서 3억 9,700만 원 남는 그 사이에서 변동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스루프 쪽에서는 재고 회전율 상승만이 바벨 전략으로서 꼭 전체 회사 목표로 채택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 자산의 금액이 자본적 지출이 712억 원이 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쓸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제가 가져왔는데 2022년도 거의 12월에 S&T 중공업으로부터 자산 양수도 계약을 완료해서 주식회사 KHE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냉식 열교환기를 또 만드는 회사인데 그 지분 인수를 100% 취득을 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계열사라 그래도 그 자회사를 팔고 사고 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이 재원이 어디서 났을까?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종속기업 비율이 25.5% 3.3%에서 25.5%로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후 현금 순이익은 131억 원으로서 4.4%, 전년도에는 9.3%였는데 이것도 좀 거의 반 토막 정도 났죠. 그리고 채권자한테 497억 원의 현금을 빌렸습니다. 원래 500억 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를 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율은 16.8%로 최초로 발생이 됐습니다. 나간 이자가 한 0.5%로 계산이 되네요. 주주가 가져간 돈은 그 52억 7천만 원, 그 ROE로서 1.8%에 해당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익 배당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 전체적으로는 445억 원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말하자면은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 그 FEM 검증 그 최종 번돈은 번돈이 아니고 587억 원의 현금이 지출이 됐다. 돈을 잃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날아간 게 아니고 한 700억 원 정도의 말하자면 자회사 인수한 금액이 700억 원이 되니까 나머지 차액은 또 번 돈도 들어가겠죠. 현금 보포율이 39.3%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 잉여금률은 그래도 그 작년보다 조금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가가 2750원으로서 2200원 그 상승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55%로 상승을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코리아 상황에서 회사가 조금 더 실적을 내 가지고 주가가 더 상승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S&T 홀딩스가 지분을 55.5%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카드를 잡았네요. 딱. 자, 이상으로 S&T 에너지까지 해서 S&T 홀딩스 상장된 기업의 분석을 이것으로서 마치기로 하고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제일 먼저 2월 20일에 보통 3월 중순까지 하는데 적어도 한 25일 먼저 숙제를 해낸 S&T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적어도 이렇게 이 회사가 이리 정도 나오면 감사 보고도 이미 다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산화된 세상에서. 근데 그 금감원의 어떤 그 기한들은 너무 좀 길게 주고 있는 거 아니냐. 90일 내로 하라 그런다면 거의 1분기가 다 지나가서 그 배 떠난 항구에서 이 손수건 흔드는 꼴이고 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S&T 이 3개 회사의 그 2022년도 실적 내용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2023년도까지 나름 라프하게나마 예측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